78살 박기철 할아버지는 지금도 마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통증으로 깨어나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왜? 연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요양비 때문입니다. 새벽 5시 30분, 박기철 할아버지의 눈이 떠집니다. 통증이 눈을 뜨게 합니다. 오른쪽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마치 예리한 바늘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통증은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모레도 있을 겁니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약을 먹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약값도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침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낡은요.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해요. 먼저 옆으로 누워서 팔에 힘을 주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고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죠. 일어나는 데만 3분이 걸립니다. 78살의 한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3분. 아이고야. 작은 신음소리. 그건 고통의 신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일으키며 내는 자동적인 신호음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다시 움직일 때 나는 그런 음성 말이에요. 옥탑방 한 구석의 작은 세면대. 물은 찬물입니다. 따뜻한 물을 쓸 형편이 안 되거든요. 겨울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손가락이 파래질 정도로요. 박 할아버지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밤새 흘린 땀을 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새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눈 아래로 늘어진 두툼한 주머니, 흰 수염이 자국처럼 남아있는 턱. 그는 거울 속의 그 사나이를 보면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이게 나구나. 30년을 다니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그곳에서 만났던 자신은 정말 다른 사나이였어요. 일자리가 많던 시절, 젊은 힘이 있던 시절의 그 사나이. 급여도 괜찮았고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나이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거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객관적이니까요. 그냥 78살의 낡은 노인을 비춰줄 뿐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마트 경비실로 향합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버스를 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5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40분. 그렇게 아침 7시에 마트에 도착합니다. 출근 후 첫 업무는 경비실을 정리하고 CCTV 모니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트의 경비실은 작은 공간입니다. CCTV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그 앞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어요. 박 할아버지의 일과는 대부분 앉아서 합니다. 입구와 출구에 CCTV를 모니터링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물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일이 있을 때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울음을 탑니다. 마트가 문을 닫은 시간이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일어서야 하니까요. 오후 3시, 마트는 한산합니다. 점심시간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저녁에 퇴근길, 고객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한산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통증은 절정입니다. 발목이 붓고 무릎이 붓고 허리가 뻣뻣합니다. 아침에 움직일 때의 그 통증은 몸이 데워지며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8시간을 꼬박 앉아있은 후에 이 시간, 몸은 완전히 지쳐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한적한 곳에 몸을 누입니다. 5분간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이 5분이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5분 박 할아버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근영 생각을 합니다. 형은 68살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박 할아버지는 58살이었습니다. 그때도 일을 쉬지 못했어요. 상여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에만 다녀오고 다음날 바로 일을 나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도 되는 건가? 형은 68살에 죽었고 자신은 78살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무려 10년을 더 산 거예요.
하지만 그 10년은 어땠나요? 형이 누리지 못한 그 10년이 정말로 행복했나요? 저녁 6시, 박할아버지는 마트를 나옵니다. 종일 앉아있던 발이 닿는 포장도로는 마치 모래처럼 느껴져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의자에 앉으면서 박할아버지는 최종적으로 지쳐 있음을 깨닫습니다. 육체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피로도요. 옥탑방에 도착합니다. 저녁 8시쯤이에요. 마트에서 집으로 이동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밥을 준비합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밥을 데우고 지난주에 사두었던 반찬을 꺼내요. 김이나 미역 같은 것들이 전부입니다. 싸니까요. 밥 한 그릇. 그것이 저녁 식사입니다. 에이고, 밥을 먹으며 한숨이 나옵니다. 그건 밥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너무 외로워서입니다. 밤 10시 혼자만의 시간. 옥탑방은 조용합니다. 박할아버지는 작은 라디오를 켭니다.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그것이 유일한 오락입니다. 텔레비전은 있지만 전기료 때문에 잘 켜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있지만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나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제 자녀가 취직을 못했어요. 집값이 올라서 전세를 못 얻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들이 나와요. 박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적어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지. 박할아버지의 자녀는 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하지만 그들을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바쁘거든요. 아들들은 서울 근처에 살고 있지만 일이 많아서 찾아올 수가 없대요. 딸은 멀리 대구에 살고 있어요. 손주들은 어떨까요? 학원에 가야 하고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할아버지는 혼자입니다. 아내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요양비가 월 200만 원인데 자신의 월급은 180만 원이에요. 매달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인 게 맞나? 이 생각이 밤마다 듭니다. 특히 밤 10시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사연을 들을 때요. 박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 혹은 거리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노인입니다. 마트에서,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경비실에서, 청소용역 차량에서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이분순 할머니, 75살입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을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밤샘 알바,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의 근무, 일주일에 사흘을 일합니다. 딸은 계속 말해요. 엄마, 이제 일을 그만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이분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네가 뭐 하는데 엄마 봉양을 해? 너도 아이들 교육비에 집값에 지쳐 있잖아. 딸은 치과의사입니다. 연봉은 제법 괜찮습니다. 하지만 딸의 집에는 6억 원대의 대출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 둘의 교육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 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분순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월 70만 원을 벌어요. 그것이 자신의 용돈이면서 동시에 약간의 저축도 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한산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때때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곤 합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출근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커피를 마시고 도시락을 사가는 사람들.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아, 내가 젊을 때 좀 더 아껴뒀으면. 이분순 할머니도 박할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강남역 지하도. 매일 수만 명이 지나가는 그곳. 그 지하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새벽 4시 청소팀이 지하도에 들어옵니다. 청소용역 회사는 이들을 고용하고 월급으로 140만 원에서 160만 원을 줍니다. 그 대신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을 일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이라고 생각했어. 3년이 됐는데. 왜 계속하세요? 멈출 수가 없어. 대출금이 남아있거든. 그의 대출금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아이들의 결혼식? 손주들의 교육비? 갑작스러운 질병? 다 모르겠어. 있던 돈이 다 없어졌어. 이제 그의 손은 항상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가락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의 경비실.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앉아 있어야 하는 그 공간. 대부분의 경비원은 60세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않거든요. 월급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세 군데 마트의 경비를 하고 있어요. 세 곳을? 응. 한 곳은 주간 경비, 한 곳은 야간 경비, 한 곳은 주말 경비. 이렇게 하면 월 350만 원 정도를 벌어 7살 손주를 보면서 동시에 세 곳의 경비를 합니다. 보모 역할도 하고 경비원 역할도 하고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의 부인이 말합니다. 그녀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서울역 북쪽 광장. 그곳에는 가판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떡, 옥수수, 계란빵, 호떡 같은 것들을 파는 노인들. 대부분 여성입니다. 한 할머니는 가판대 앞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 있습니다. 장사가 많이 안 되는데도 왜? 나머지 시간에 서면 다른 사람이 가판대를 쓰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 내가 여기서 벌 수 있어. 그렇게 하루를 서서 일해서 버는 돈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발이 붓고 허리가 아프고 손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뭐, 이 정도면 좀 먹고는 살아. 아이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현실입니다. 박할아버지의 하루, 전국의 비슷한 사례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50년 전을 떠올려 봅니다. 그 시절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자리가 많았고 급여도 괜찮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자녀들을 키웠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아파트를 샀어요. 정년까지 다니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런 보장이 있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50년은 길었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의료비는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나이가 들면서 질병도 늘었어요.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갔고 손주들의 교육비는 배로 늘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아들의 집 마련.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비는 예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비, 요양비. 1년에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을 때의 계산과 현실의 차이. 박할아버지도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있었습니다. 빚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했을까요? 젊었을 때 예상한 생활비와 실제 생활비는 너무 다릅니다. 관리비는 얼마 안 들겠지, 건강은 괜찮을 거지. 자녀들은 독립적이겠지. 집은 고쳐할 일 없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의 무게. 박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자신들의 일로 바쁩니다.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요. 딸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서울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누구와도 밥을 함께 먹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오늘 하루를 나눌 수 없습니다. 라디오가 가족입니다. 마트의 젊은 직원들이 가끔 인사를 해주는 것이 유일한 대화입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의 노인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핵가족화되면서 다세대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이웃도 멀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라는 것만으로도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면 누군가는 밥을 지어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박할아버지의 현실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다릅니다. 아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마지막 세대. 30대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직도 30년이 남아있거든요. 30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 재조정. 아이들을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학원을 다닐 때 부모는 노후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명문대를 나왔을 때 부모는 70살에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양육일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 안정된 부모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더 자신감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집의 의미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집을 꼭 사야 할까요? 한국은 집을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집을 사면 50대까지 대출금을 갚느라 일해야 합니다. 50대는 인생의 마지막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대출금 때문에 포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타지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바꿀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선택은 부모님과의 현실적 대화입니다. 부모님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만약 부모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완벽하게 부양할 수 없어.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이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모님도 현실을 알아야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오히려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협의가 가족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선택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30년이 되면 예상보다 커집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40대는 마지막 기회의 시대입니다. 40대는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아직도 20년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월급이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식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여가비. 이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물어봅시다. 이것들을 30% 줄일 수 있을까요? 외식비를 월 2번에서 월 1번으로 줄이면 월 10만 원 절약. 자녀 학원 중 하나를 끝내면 월 50만 원 절약. 스마트폰 요금을 낮추면 월 1만 원 절약. 이렇게 되면 월 61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것이 10년이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저축이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직업의 안정성 재평가입니다. 지금의 직업이 60살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AI, 산업 구조 변화, 회사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직업이 정말 안전할까요? 제조업을 다니신다면 자동화로 인한 위험은? 영업을 하신다면 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한 위험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불안하다면 지금이 이직할 기회입니다. 더 안정적인 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건강에 투자하기입니다. 의료비를 절약하려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지금 운동에 월 5만 원을 쓰면 나중에 의료비 50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식단 관리, 정기 검진. 이런 것들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부모님과의 노후 대화. 부모님은 이미 70대에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얼마인가요? 부모님의 연금은 충분한가요? 부모님이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족회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합니다. 50대는 절망과 희망 사이입니다. 50대는 마지막 결산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나중에 준비하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이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50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을 다 써버렸고 저축이 별로 없고 부모님 부양은 여전하고 자녀 교육비는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급여는 정체되어 있는데 집값은 올라가고 교육비는 늘어나고 의료비는 급등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남은 10년 활용하기입니다. 정년까지 대략 10년에서 1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야근을 자청할 수도 있고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승진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60대의 마지막 몇 년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편함이 60대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 현실은 자녀들과의 현실적 대화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자신들의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빠, 엄마는 미안하지만 너희를 완벽하게 부양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야.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사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한 대화는 오히려 가족을 가깝게 만듭니다. 60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더 먼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60년을 앞으로 지금 30대라면 90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박할아버지처럼요.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90살까지 살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30%입니다. 하지만 내가는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90살까지 산다면 매우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90살까지 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박할아버지의 일상은 당신의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일상은 모두의 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60살과 70살, 80살은 박할아버지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준비하지 않는다면 박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 가족의 역할 외에도 사회 차원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국가적 차원의 큰 개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나이 많은 직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연봉제, 성과급제 등으로 개선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현재는 풀타임 아니면 파트타임인데 그 사이에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주 5일 풀타임 대신 주 3일 반타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면 신체적 부담은 덜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원 관리, 도서관 보조, 환경 미화 같은 공공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처우가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요양원 중심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마을 식당, 이웃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노인들이 완전히 고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구조적 문제, 개인의 선택, 가족의 역할, 사회의 변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년을 앞두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만약 충분히 준비했다면 정년의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5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했다면 박할아버지처럼 계속 일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60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여전히 일하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자녀들을 돕기 위해, 손주들을 돕기 위해.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일을 하되 일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은 관계들을 정리하기입니다. 60대라면 이제 관계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옛 친구들과의 관계. 일 때문에 소홀했던 관계들을 되살리세요. 비록 일을 계속해야 한다 해도 주말에는 자녀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이후로는 그런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70대 이상은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70대 이상은 수용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할 수 없으니 현재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70대에 들어서면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운동, 영양관리, 정기적인 의료검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연결의 재구성입니다. 박할아버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복지관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심리적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밤중에 혼자인 시간을 조금 더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는 돈이 아내의 요양비를 낸다. 내가 한 일이 이 마트를 깨끗하게 유지시킨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 누군가는 편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일이 단순한 고통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선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노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듭니다. 50대가 되어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 거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5가지입니다. 노후 빈곤은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개인들이 덜 열심히 일했거나 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공적연금의 부족, 의료비의 급등, 교육비와 주택비의 부담.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준비는 필수적이다.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작은 저축, 현실적인 계획, 건강 투자,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30대에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50대가 되면 선택지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거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박할아버지도 조금 더 일찍 준비했다면 다른 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활동적 노년기는 유한합니다. 건강할 때의 15년, 20년은 매우 귀합니다. 그 시간을 일에만 다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는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박할아버지의 가장 큰 고통은 고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경제 준비만큼이나 관계 준비도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것들을 지금부터 소중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박할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트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노인들을 다시 보세요. 그들을 단순히 옛날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친절, 한마디의 위로가 모이면 그것이 한 노인의 삶을 조금 더 견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박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과 노후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끝이면서 시작이기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끝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그것은 듣는 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부모님과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 작은 저축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미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부모님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노후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후를 보내시고 계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고민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